세계대회 이야기 먼저 하기 전에 장르 이야기 조금 할까요? 저희 2화 주제가 스페이스 오페라였죠. 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거창한 거, 막 스케일 큰 이야기, 대서사시 이런 거 엄청 안 좋아해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져온 작품이 스페이스 오페라예요. 네. 세상에. 밀리터리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이고요. 네. 아 근데 저 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쪽 장르를 좀 많이 보셔서 혹시 아시는 작품 라고 했는데 둘 다 이렇게 처음 듣는데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일단 그 작품을 둘둘 두르고 있는 띠지의 화려한 문구 2017년 미국 로커스 상에서 신인상 수상. 로커스가 미국의 판타지 SF를 전문으로 네, 다루는 문학 맞아요. 잡지죠. 거기서 신인상 수상하시고 같은 해 휴고상, 네뷸러상, 아서시 클라크상 등 네로라 하는 SF 판타지 문학상들에 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노미네이트 된. 최종 노미네이트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데뷔작이거든요. 장편 데뷔작이어서 처음으로 장편소설 발표한 신인 작가 작품이 이 정도라면 기본 이상 보장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작가 이름이 이윤하인 거예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나인폭스 갬빗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 들어봐요. 자, 나인폭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구미호. 그렇죠. 원래는 나인 테일드 폭스인데 이게 서양인한테 좀 낯선 그렇죠. 단어이기도 하고 발음하기가 약간 어렵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나인 폭스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형 SF라고 하는 이 출판사 소개글도 엄청 흥미롭고 찾아보니까 평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이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체 없이 바로 구매해서 읽었던 책이고요. 밀리터리 스페이스 오페라답게 첫 장부터 전쟁씬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짜고짜 그 앞부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주인공 케일 체리스 대위가 현재 뱀장어 2단의 전초기지 행성 드레지에서 외가리 중대를 이끌고 전투 중입니다. 체리스는 적군인 뱀장어 2단이 보유 중인 무기 편향폭풍 생성기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편향폭풍 생성기요? 네. 그런데 이 편향폭풍 생성기는 전장에 역법 벡터를 뒤섞어 놓는데 본래는 국지적인 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역법 영역의 병렬행이 서로 10만 단위로 떨어진 도로 양쪽 끝에 자리 잡게 되면 크게 골치 아파지는 위험한 무기라고 합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 그런 SF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설명 맞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있어.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거죠.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 소설의 세계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역법일 거예요. 역법이라는 게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달력을 만드는 법칙 같은 거죠. 날과 시간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동시에 음력도 쓰죠. 네. 천문학과 수학으로 계산해서 만들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둔다거나 하는 보조 장치도 좀 있고 나인폭스 갬빗 속의 세계는 어떤 역법을 믿느냐에 따라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게 하나의 역법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역법에 따른 물리 법칙이 공고하게 유지가 돼요. 신기. 근데 아까 체리스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뱀장어 2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2단이라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역법은 신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다른 역법을 믿으려는 자들은 2단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진영 능력을 사용한 진영 전투가 체리스가 속한 군사 분파인 켈의 주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켈 체리스라고 한 게 이름은 체리스고요. 앞에 붙은 켈이 자기가 속한 분파입니다. 네. 근데 부대원들이 이 진영 기하학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진영을 만들면 그게 이능력 효과가 발휘돼요. 근데 이 이능력 효과가 발휘되는 거는 해당 역법 체계 안에서 뿐이거든요. 그 체계를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거대. 물리 법칙이 바뀌니까. 네, 역법이 바뀌어버리거나 한다면. 그런데 이 진영의 형태에 따라서 공격이나 수비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체리스는 고승의 부채 진영을 만들었는데 이 고승의 부채 진영은 폭풍과 같은 기후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폭풍 생성기로 입을 데미지를 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을 만든 상태로 폭풍 생성기로 전진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최종적으로는 폭풍 생성기를 탈환하는 게 목적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진영 하에서 총기나 검을 이용해서 적군과 일반적인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부대원들이 죽거나 하면 진영의 한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또 진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 진영이 표준 역법 체계에서 능력 발휘하는 거니까 2단 역법 체계 영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힘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장인 체리스는 이런 걸 고려해서 계속 진영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법 간의 편차를 고려하고 현재 상황의 다양한 숫자를 파악해서 빠르게 수식을 고쳐 쓰면서 끊임없이 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 세계관, 전투 방식이 이해가 가시죠? 네네. 이제 체리스는 이 과정에서 전투에 이기기 위해 표준 역법을 따르지 않는 진영을 짜고 그 때문에 부대원들의 반발을 좀 크게 사기도 하지만 폭풍 생성기에 접근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폭풍 생성기가 있고 이제 회수만 하면 되는 시점에서 네네. 본부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그냥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유는요? 말해주지 않죠. 그냥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빨리 와라. 네네. 더 큰 일이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수많은 자신의 부대원들이 희생하면서 겨우 목표 달성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린 거죠. 체리스는 굉장히 시무룩해진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체리스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육두 정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6머리? 6두? 6개의 분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육두 정부입니다. 네네. 육두 정부의 표준 역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새, 상계하는 바늘 요새가 지금 이단한테 점령당해서 역법 부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새 내부가 이미 이단한테 점령당했고 네네. 대규모의 역법 부식이 이미 시작된 데다가 이 상계하는 바늘 요새에는 불변성 얼음 방어막이라는 단단한 방어막이 있어서 전투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참고로 이전에 보낸 부대원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뭐 죽거나 패배한 채로 돌아오거나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원이 회유를 당했다고 나와요. 그 이단한테요? 흡수당한 거죠. 그러면 흡수당했다는 건 그 역법 체계를 믿는 신념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개종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역법 부식이 시작됐으니까 표준 역법 아래에서 작동하는 이 능력을 쓰기도 힘들고 또 이 요새는 이 역법 체계 유지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폭격해서 날려버릴 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육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는 정말 뛰어난 전술 능력을 지닌 장군 슈오스 제다오 대장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어렵다. 슈오스 제다오는 아까 케일 체리스와 마찬가지로 제다오가 슈오스 분파라는 거고요. 네. 이 제다오라는 인물은 399년 전 켈의 함대를 이끌고 등롱군 이단에게 점령당한 지옥나선 요새를 찾기 위해 전투에 나섰는데 이전의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요새 탈환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제다오가 아군과 적군을 모두 요새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악명 높은 무기 경계면 탈곡기를 사용해서 적과 아군 모두를 살상했고요. 본인의 권총으로 참모진까지 싸그리 살해해서 유능한 군인에서 한순간에 대반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튼 그 사건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다오는 참모들의 시체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순순히 정부에게 잡혔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399년 전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네. 역법이 1년이 우리의 1년이 아닐 그렇구나. 수도 있죠. 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있군요. 여튼 정부 측에서는 제다오가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뭐 정신 오염이 있었던 건지 뭔지를 발견하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남은 거는 처형뿐인데 그냥 처형시키기에는 이 사람의 전술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검은 요람이라고 불리우는 감옥 안에 영원히 감금시킵니다. 그렇다면 체리스는 왜 불려갔는가? 사실 처음에는 체리스도 제다오랑 같이 전투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함께 하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작전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네. 같이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음날 딱 잠에서 깼는데 뭔가 몸이 엄청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팔다리의 길이 같은 게 다 안 맞는 느낌? 그러다가 본인의 그림자를 봤는데 자기 그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그림자인 거죠. 처음에 체리스는 정부에서 성별 전환 수술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림자를 자세히 봤더니 그림자 안에 9개의 노란색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당황한 체리스에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는 그녀밖에 없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제다오고요. 제다오가 사실은 현재 영혼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망령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망령 상태로 있으면 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전술을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의 전술을 대신 이행할 몸이 필요한 거죠. 체리스는 본래 사관학교 시절에 수학을 다루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수식 계산을 주로 하는 니라이 분파로 가기를 권유받았는데 본인이 지원해서 이 군사 분파인 켈로 온 거거든요. 근데 육두정부 측에서는 이 체리스의 수학적 능력이 제다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둘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빙의? 근데 빙이랑은 살짝 다른데 네. 체리스만 이제 제다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림자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제다오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망령이 살아있는 신체와 함께하는 것을 결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다오는 이미 이전에도 체리스 이외의 다른 인물들과 결박해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데 체리스는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근데 체리스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은 차치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참모까지 싹 사살해버린 이 미치광이가 언제 자기 목숨도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통제권도 제다오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략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뭐 너 지금 휴식해야 될 거니까 자러 가라 이런 제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거는 온전히 체리스의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튼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이제 체리스는 상계하는 바늘 요새의 이단들을 상대하려 출격을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르나요? 제다오가 정말 미치광이일지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고요. 독특한 세계관 설정 때문에 이 소설이 좀 진입장벽이 있는 걸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읽기 전에 세계관 설명을 좀 보고 오세요. 막 이렇게 추천하는 네네. 분들도 있거든요. 역법과 이능력, 뭐 신념에 따라 바뀌는 물리법칙 이런 게 되게 판타지적인 설정이지만 이 세계는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한 세계입니다. 좀 보면서 공각기동대도 좀 생각이 났었는데 인물들이 되게 전내화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전내화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 보조두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체리스가 속한 군사 분파인 이 켈이 충성심이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적으로 상부에 복종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성심이 높은 이유는 뭐 본래도 충성심 자체가 미덕이긴 하지만 켈이 되는 순간 진영 본능이라는 걸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아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뭐 진영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상부에 대해 정말 무조건으로 복종하게 되는 본능 같은 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약간 개미처럼 이제 군집 활동이 좀 더 익숙한 그런 개체가 되는 거네요. 좀 세뇌당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그 경우에는 뭐 진영 본능을 제거한다거나 기억을 소거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훈련할 때는 벌레 공포증을 주입한 다음에 벌레들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잔인하다. 이런 걸로 나고자를 가려내기도 합니다. 탈락. 이미 들어갈 수 없어. 사막. 켈로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공포증을 주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영 안에서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텨야 되잖아요. 꼭 필요하긴 예, 하겠네요. 이걸로 네. 나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을
없애는 건데 이 훈련이 끝나면 그 벌레 공포증을 다시 제거해주지만 그 훈련 당시에 느꼈던 공포증 자체는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계속 좀 미친다고 그게 하지. 무슨 제거입니까? 그걸 제거라고 할 수 트라우마를 있어요? 남겨놨어. 공포증이 남아있잖아요. 공포감이. 뭘 제거했는데요? 약간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공포증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소설 읽으면서 이게 약간 프로그램들의 이야기 같다는 약간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역법 체계가 OS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인간들이 소프트웨어. 특히 초반 전투씬에서 아까 그 뱀장어 2단을 상대할 때 네. 진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빨리 큰 규모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체리스가 부대원들의 연산 할당량을 모두 자신에게 돌려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부대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CPU나 메모리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되게 인간보다는 의인화된 프로그램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공각기동대가 떠오른 부분이 여기 지금 서비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서비터가 되게 작은 인공지능 기계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되게 잘 자란 시중을 들기도 하고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고 서비터의 전신이 드론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약간 드론처럼 생겼는데 지능이 생긴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뭐 새형, 뱀형, 세모형, 네모형 이런 식으로 외형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고 대체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게 조용히 잡일을 도맡아 해요. 눈치도 되게 빨라가지고 자리를 피해야 될 때는 잽싸게 사라지고 이러더라고요. 약간 마녀의 패밀리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게 네네. 뭐죠? 소환수? 마녀 소환수? 파트너십이 있는 그런가요? 네. 뭔지 모르겠어. 보조하고. 이 서비터들이 워낙 조용히 움직이고 항상 그냥 주변에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주변에 서비터가 있다는 거를 인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낮은데 체리스는 이 서비터들을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비터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 서비터들은 또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이 군인들의 태도가 되게 예의 없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켈이 예의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스타워즈의 R2D2나 공각기동대 타치코마 이런 것들이 대체로 SF물에서 귀여움을 좀 담당하잖아요. 예. 서비터는 타치코마나 R2D2처럼 대놓고 귀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는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되게 이 서비터가 등장하는 부분들이 정이 가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면 역시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제국의 몰락,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테마 아닙니까? 네. 육두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육두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분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위 분파인 라할, 안단, 슈오스 그리고 하위 분파인 비도나, 니라이, 켈 이렇게 6개인데 켈, 체리스, 슈오스, 제다오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앞에 속한 분파를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인물들도 다 뭐 니라이 누구, 뭐 슈오스 누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켈은 전투 담당하는 군사기관 그리고 모두가 각각의 문장이 있는데 켈 같은 경우에는 매입니다. 제다오가 속한 슈오스는 첩보와 암살 전문 문장은 여우 그런데 여우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서양권에서도 약간 책략 사기치는 교활하다. 그런 걸로 그렇죠. 있잖아요. 동물의 숲에서도 여우 캐릭터인 여우기가 미술품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 중에 항상 모작이 섞여 있어서 되게 정말? 조심해서 사야 합니다. 여우를 애호하는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네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여우 엄청 좋아하는데 주토피아에서 차별받는 여우. 그러네요. 종족 자체에 너무 지금 이렇게 편견에 그러네요. 좀 억울한 동물이네. 그리고 라할은 사법기관이고 늑대가 문장, 안다는 문화 담당이고 칼날 장미를 문장으로 쓰고요. 칼날 장미. 그리고 니라이는 기술 담당이기 때문에 수학자가 많습니다. 아까 수학에 재능 있는 체리스가 니라이로 추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때문이고요. 문장은 공허 나방입니다. 나방? 네.
싫으나요? 왜 걔만 나방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함대를 나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수납나방, 소멸나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나방이라고 불러요. 왜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었을까요? 나비는 되게 허약하잖아요. 나방은 되게 강하다고요. 얘네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비도나는 교리 담당입니다. 이단들을 잡아왔을 때 재교육하는 역할도 이쪽에서 합니다. 상징은 독가오리이고요. 가오리. 근데 이 각각의 분파가 사실 서로 썩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좀 경계가 심한 느낌? 그런데 이 육두정부가 사실은 이전에 칠두정부였어요. 여기에 리오즈라는 철학 도덕 담당 분파가 있었는데 이단이 되어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다오가 그 악명 높은 대학살을 일으켰을 때가 칠두정부 시절이었고요. 그가 검은 요람에 갇혀있는 사이에 칠두정부에서 육두정부가 되고 그때 진영 능력이라는 것도 발명이 되고 서비터 또한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399년 전, 400년 전 이렇게 말하지만 아까 선인장님이 추측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400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법이 다르니까요. 뭐 체리스의 고향 같은 경우도 8일이 일주일인데 표준역법 체계에서는 열흘이 일주일이라거나 또 시간도 막 4시간 62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봐서 60분이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역법의 8.26분이 2단에서는 10분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계산을 막 해가면서 상대방한테 경고를 날리고 합니다. 사실 초반에서부터 보이는 거지만 육두정부 굉장히 수직적이고 좀 위계질서가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소모품으로 쓰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직된 세계인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투표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대표가 투표로 선출된 자라는 걸 체리스가 알고 되게 놀라요. 투표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어 할 뿐더러 네. 대표를 그런 식으로 선출했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오즈 2단 7번째 사라진 분파 같은 경우에 그 2단의 이름이 민주정이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게 실험 단계의 정부 형태 이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재 체제 같은 그런 경직된 세계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체제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단이 생긴다는 게 결국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밀리터리 스페이스 오페라인 만큼 전투 중에 계속 체리스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사실 체리스가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좀 제다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전략 같은 거에 엄청 약해요. 상대방 수를 먼저 추측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되게 그걸 못해요, 좋아하실 지금. 것 같은데. 아니 저 체스 같은 걸 잘 못 두겠더라고요. 아, 잘하는 거랑 또 좋아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네네. 체스 잘 두시나요? 잘 못 둬요. 오목도 잘 못 둬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잘 잘하진 두지 않습니다. 나도 진짜 못하겠죠. 그래서 게임도 이렇게 전략 잘 짜야 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턴제 RPG나 아니면 카드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상대방이 어떤 카드 낼지 막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약간 다른 종류의 전략이긴 하지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었던 이유가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체리스가 어쩔 수 없이 전략상 계속 아군을 대량 희생하게 돼요. 이게 전투에 나갔다가 뭐 패배해서 이런 식의 희생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전략상 내주는 말, 버리는 패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체리스는 캐리잖아요. 슈오스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술수를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캐리스는 약간 직진하는 군인 타입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희생양이 되는 게 낫지 본인의 판단과 지휘하에 병력이 희생당하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원래 체리스는 그
그 전투상의 뭐 희생자의 수라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데 아군의 일과 적군의 일이 정말 같은 값인가? 이 전에는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다오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전투의 영향인지 점점 생각이 바뀌어 나가죠. 네. 작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가 이름이 이윤아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냥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휴고상 막 이렇게 했으면 영어로 썼을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뭐 9년 정도 살고 좀 왔다 갔다 했던 거 제외하고는 좀 미국에서 거주하신 것 같고 이 소설은 영어로 쓰여져서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됐고 이후에 한국에는 번역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한국어를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번역가가 따로 붙어서 번역돼서 나온 거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 같이 스타워즈를 본 이후로 이 스페이스 오페라와 밀리터리 SF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서양 문화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고 이전의 것들과 다른 SF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거를 느꼈어도 저한테는 그게 다 사실 픽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이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직접 그 서양권 문화에서 동양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괴리감 같은 걸 되게 크게 느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본 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던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작품을 좀 성공적으로 써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 수학을 사용한 이런 전투 이런 것도 신선하긴 했지만 재밌는 게 이 한국형 SF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게 정말 소설 안에 한국적인 것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일단 육두정부의 국민 대부분이 다 그냥 검은 머리에 갈색 눈 동양인의 외모고요. 그리고 먹는 거 식사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쌀밥에 부추전, 깻잎, 고사리 무침 이런 반찬을 먹고요. 후식으로는 귤을 까먹습니다. 특히 이 켈 같은 경우에는 양념한 양배추 절임을 극단적으로 좋아한다는 묘사가 있어요. 그래요? 뭐겠습니까? 김치인가? 그렇죠. 김치죠. 그리고 뭐 체리스가 전장에서 너무 지친 상태일 때 조금만 참으면 부대원들과 함께 밥숟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몸을 일으킨다는 그런 묘사가 저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류도 나오는데 뭐 대추 과육을 넣은 디저트, 단팥 페스트리 이런 게 나와서 또 숫자의 경우에도 4가 죽음을 부르는 불운의 숫자로 등장을 하고요. 사실 이게 서양권에서는 그쵸. 13이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한국형 SF를 기대하고 읽었다가 뭐야 이게 다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나인폭스 갬빗의 밑바탕에 깔린 이런 동양적인 면들이 너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게 좀 좋았어요. 오히려 음식에 대한 것들도 막 장황하게 동양적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서술이 되거든요. 등장인물의 이 동양적인 외모도 막 강조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툭툭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책을 읽다가 딱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내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냈던 이미지랑 사뭇 다르다는 걸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닫게 해줘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다 서구권의 그쵸. SF물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경험을 주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성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정말 많은 여성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외모와 마찬가지로 이게 나도 모르게 정부 고위 관료, 군인, 기술자 이런 인물에 대해서 남자로 먼저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편견과 이 편협한 상상력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는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지 않고 소설을 읽는 동안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책에서 수학이나 숫자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사실은 작가의 이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코넬 대학에서는 수학과를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수학교육과 박사과정을 밟은 분이시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서는 이런 수학과 관련된 본인의 능력 같은 거를 많이 쓰셨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뭐 음악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걸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차기작으로 준비하는 것은 또 그림 그리는 것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와이프. 물감, 안료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발전시키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이시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수학과 출신이라고 하셔서 그 대학원생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사를 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 덕질을 다른 걸로 풀리라 막 해가지고 그런 류의 소설인가라고 아, 생각했는데 이미 박사.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작가의 국적 때문에 되게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 출간 당시에 출판사에서 띠지에 한국인 최초 휴고상 최종 노미네이트라고 쓴 거예요. 또 근데 우리 생각에 한국계 미국인이면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인이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띠지 문구 정할 때 이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를 했나 봐요. 여기서는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고 아 이게 보편적 의미와 다르다는 걸 본인들이 좀 간과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판본이나 이세본부터는 수정하겠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나인폭스 갬빗이잖아요. 갬빗의 뜻을 아시나요? 그거 아닌가? 게임 처음 할 때 이렇게 첫 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게 게임 초반에 두는 첫 수를 말하기도 하고 약간 희생하는 수? 뭔가 거리는 패. 그렇죠. 그런 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아 제목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 나인폭스 갬빗이 제국의 기계 3부작의 첫 번째 권이에요. 제가 이거를 책을 다 읽을 무렵에 3부작 1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되게 으악 했는데 아 그럼 뒤에도 있네요. 네. 아, 2, 3권은 미국에서는 이미 출간이 됐고요. 원래는 올해 2, 3권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지를 하는 걸로 봐서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1권이잖아요. 네네. 이게 딱 결말 읽고 나면 아 이제야 비로소 장대한 대서사시의 서막이 오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3부작의 첫 번째 권으로 되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직 2, 3권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바로 지난달인 2020년 9월 28일에 이 작가님의 신작 드래곤펄이 국내 공식 출판됐어요. 아 그래요? 드래곤펄 뭐 같나요? 뭘까요? 여의주지. 나는 난 진주를 생각하고 있어. 진주라서 용의 눈물 막 아, 그러고 진짜? 있었는데 용의 알인가? 막 이러고 진짜? 생각하고 있어. 어, 오, 여의주. 여기도 13살의 구미호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다른 등장인물들도 용, 도깨비, 호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문판에서 용은 드래곤이고 도깨비는 고블린이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도 그 한국적인 색채가 넘쳐 흐르는 판타지 SF물이라고 해요. 나인폭스 갬빗은 좀 낯선 세계관인데다가 계속 막 수식 쓰고 이런 게 등장해서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 청소년 도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지도 되게 귀염귀염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SF 판타지고 네. 이 이윤아 작가의 SF 세계에 입문하기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편 소설로는 나인폭스 갬빗이 데뷔작이지만 이전에 계속 오랫동안 많은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막 출판사에 단편 보내고 와. 퇴짜 맞고 몇 년을 그렇게 퇴짜 맞으면서도 이야. 계속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멋지다. 근데 이제 나인폭스 갬빗 쓸 때는 그 전에는 단편총만 쭉 썼기 때문에 장편 집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재밌게 장편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27,000자 분량으로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팬픽을 써보고 아 이거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스페이스 오페라 GP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연습을 그만큼. 보통 분이 아니죠. 아니 저 아까 검색해 보니까 나인폭스 갬빗이 그 정도 분량이었거든요. 네. 와. 이거를 팬픽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장난 아니다. 근데 인터뷰 보면 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꽤 좋아하시는지 은하영웅 전설 뭐 애니메이션 보셨다고 하시고 또 코드 기어스라는 애니메이션 보고는 난 저렇게 잘 못 쓰겠는데 하면서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세요. 근데 본래 판타지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판타지를 쓰려고 10년을 노력했는데 뭔가 치명적 결함을 깨닫고 포기했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치명적 결함. 근데 그 치명적 결함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되게 뭘까요? 궁금해요. 뭘까요? 그니까요. 어떤 판타지를 쓰고 싶어 하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드래곤 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약간 SF긴 해도 나인폭스 갬빗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판타지 색깔이 섞인 느낌이어서 결국에는 쓰시는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그 아까 그만큼 27만 자 연습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정도로 연습하는 수준이 돼야 스탠퍼드 박사를 따는구나. 우리는 안 되겠어. 사람은 다르다. 천자 쓰기도 힘들다. 근데 저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랑 비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략들이 참신한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느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깔짝깔짝 뭐 다른 소설이나 뭐 SF 드라마 보면서 느꼈던 어떤 구태의연함이 좀 있었거든요. 미래라고 설정되어 있긴 한데 전혀 미래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인폭스 갬빗을 읽으면서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상력에 정말 자극도 많이 됐고 근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주인공이 약간 매력이 없어요. 평면적이에요. 근데 평면적이라고 하기도 좀 힘든데 이게 보통 주인공이 좀 정의롭고 착한 캐릭터잖아요. 이러면 캐릭터가 재미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엑스트라들 막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애들이 되게 게으르고 허술하고 엄청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데 걔네들이 더 개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너무 정직하고 전형적인 켈 군인이 정말 매력을 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막 아예 개성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체리스의 취미가 뭐냐면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저기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서비터를 한 2대 불러가지고 같이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여기는 드라마도 이렇게 맨날 역법 전쟁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조금 더 강단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위였다가 갑자기 명예 진급을 해서 제다오의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다오한테 좀 휩쓸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지만 또 소설 진행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어쨌거나 체리스는 1권에서 죽지 않거든요. 2, 3권에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등장할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흥미 생기시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목만 알고 있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타 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세계관이나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후루룩 읽은 소설이었어요. 매력적인 세계관인 것. 네네. 이어지는 30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게임 제5인격 이야기가 계속됩니다.